사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고작 2만 건 정도의 처방 건수는 사실 극히 미미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최윤섭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대명사인 페어세라피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이 보스턴 기반의 페어세라피틱스는 2013년에 창업한 회사로 이 디지털 치료제 분야를 개척해온 소위 카테고리 크리에이터입니다. 2017년 9월 업계 최초로 이 FDA로부터 중독 치료용 디지털 치료제인 리셋을 허가받은 데 이어서 2018년 12월에는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용 디지털 치료제 리셋-O,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불면증 치료용 디지털 치료제인 소음리스트를 허가받았습니다. 이렇게 FDA로부터 3개의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받은 회사는 현재 페어가 유일합니다. 페어는 지금까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테마섹, 노바티스 등으로부터 $250밀리언 이상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최근 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약 $456밀리언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를 포함한 상장 후 예상 기업 가치는 무려 $1.6빌리언 정도입니다. 사실 페어는 과학적이거나 임상적인 데이터는 워낙 탄탄하고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장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밝혀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성과나 이 사업적인 계획에 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업계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개척자인 페어가 이 사업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기술적,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업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제가 주목했던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어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리셋과 리셋-O의 처방 건수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리셋과 리셋-O의 처방 건수는 지금까지 총 2만 건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를 처방했던 의사는 700명 정도이고요. 처방하는 의료기관 역시 15개에 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셋과 리셋-O가 FDA 허가를 받은 것이 각각 2017년 그리고 2018년도였음을 고려한다면 미국 전역에서 고작 2만 건 정도의 처방 건수는 사실 극히 미미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연간 리셋과 리셋-O 각각 처방 건수가 수천 건 정도에 그치는 것이니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처방이 가능한 기관이 15개에 그치는데 이 주석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이 포뮬러리에 등재한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에 펀딩을 한 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연구에 펀딩을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꼭 처방이 가능하다의 의미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처방 건수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수치가 미미하더라도 이 처방 건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지털 치료제 자체가 아직 초기 분야이기 때문에 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리셋과 리셋-O가 FDA 허가를 받았던 3년, 4년 전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디지털 치료제가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FDA가 정신과 디지털 치료제 시장 진입에 요구되는 인허가를 면제하는 등 이 디지털 치료제가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페어에서 내어놓은 최근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PBM들과도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도 프라임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미국 5위권 대형 PBM과의 계약이 지난 6월부터 유효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단순 처방 건수보다는 이 성장 속도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역시 PDT, 그러니까 Prescription Digital Therapeutics에서는 의사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방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처방을 해주기는 어렵겠죠. 이번 자료에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인 소음리스트에 대한 처방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수치가 매력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자료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튼 소음리스트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이 서드파티 원격 진료 회사인 업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방을 해주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스크립트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들은 아마도 별도의 교육 등을 통해서 이 솜리스트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환자들이 처방을 받기가 더 용이하겠죠. 두 번째는 리셋과 리셋5를 환자는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준다면 그 다음은 환자가 얼마나 잘 사용할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사실 디지털 치료제는 앱이나 게임, VR 등으로 이 환자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치료 효과를 전달을 합니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얼마나 잘 활용할지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능도 등이 큰 이슈인데요. 이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관련 연구를 보면은 디지털 치료제의 수능도 역시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리셋과 리셋5의 경우에는 이 처방 이후에 이 환자들이 얼마나 잘 사용할까요? 이 데이터는 이번 상장 자료가 아니라 지난 6월 21일 FDA가 리셋과 리셋5의 리콜에 대한 문서를 내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페어의 상장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 고려하면은 공교로운 타이밍이긴 한데요. 이 앱 내에서 기프트카드 등으로 이 사용자에게 리워드를 주는 기능이 원래 있는데 이 약물 중독에 대한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도 기프트카드가 주어지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리콜이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이 리콜 문서에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의 9개월 동안에 리셋과 리셋5의 실사용자가 공개됐다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각각 812명 그리고 3,370명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처방 건수를 고려해서 이 처방 이후에 얼마나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가 좀 제한적이고 데이터가 나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위 기간별로 이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정이 중복 처방 없이 한 명의 환자가 한 번씩만 처방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따라서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인허가 이후에 리셋과 리셋5의 총 사용자 수를 추정해보면 15,758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 방식은 이 그림을 참고를 하시고요. 즉 2만 건의 처방 중에서 15,758명이 사용했다는 것이므로 처방된 것 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탈을 한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의 비율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복 처방, 그러니까 한 명의 환자에게 여러 번 처방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서 DTX가 더 주목을 받고 이 중독 환자가 폭증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최근 9개월간의 사용률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전반적인 사용률은 더 하향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FDA 리콜 문서에서 나타난 이 사용자 수는 엄밀히 말해서 이 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가 약효를 발휘하려면 이 치료 기간 동안에 충실히 활용해야 합니다. 리셋과 리셋5의 경우에는 이 총 치료 기간이 12주인데요. 참고로 리셋5의 그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앱의 모듈을 절반 이상 사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66%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끝내는 환자는 49% 정도입니다. 즉 사용하는 환자 중에서 실제로 리셋과 리셋5의 효과를 보는 환자들은 더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향후 매출과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이번 상장 자료를 보면 매출이 향후 2년 동안 이 다음과 같이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어도 이러한 성장률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혹은 이 숫자가 나오는 근거로는 2023년 처방 건수를 15만 건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보험 적용 인원을 100 밀리언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즉 지난 3, 4년의 처방 건수를 다 합친 2만 건보다 2023년에는 7.5배 더 늘어나고 지금은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수치도 공개되지 않은 이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가 2023년에는
100 밀리언 병으로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추정일지 혹은 이 계산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보험에 대한 추정 수치의 근거가 궁금한데요. 이 페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수치를 내어놓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이고 이 페어 같이 카테고리 크리에이터이자 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하는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 여러 경로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어는 FDA와 같은 규제기관과도 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 프리설트 같은 규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이 관련해서 페어가 과연 메디케어 급여에 대해서는 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 메디케어에서는 이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 포함되는 아주 일부의 디지털 치료제를 제외한다면 이 디지털 치료제 전체에 대해 가지고는 이 급여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혹은 MCIT 제도의 발효를 기대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리셋 O는 이 MCIT의 혜택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셋 O가 FDA가 지정한 그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이긴 합니다만 사실 MCIT 제도 발의안에 따르면 MCIT가 발효가 되어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만 소급 적용됩니다. 리셋 O는 FDA 허가를 2018년도 12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가 제시하는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는 2023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피어들보다 현재 자기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매출이 계획대로 이 폭발적인 증가를 실현할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재의 매출만 놓고 본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난 고평가라는 것으로도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분명히 흥미로운 분야입니다만 보면 볼수록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정부 과제도 쏟아지고 있고 여러 병원들이 앞다투어 관련 센터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밸류는 아주 오버슈팅이 되어 있고요. 사실 VC는 이 분야에 거의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최근에 이 VC들, 벤처 캐피털들이 이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한 발을 빼면서 좀 보수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분야가 정말 투자가 나올 수 있는 이 분야인지 혹은 사업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인지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이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단기적 성장과 평가에는 이 분야의 마태형격인 이 페어 세라피틱스의 실적과 향후 주가 향방이 중요할 것입니다만 사실 이번에 공개된 지표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리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